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스바 기도 대성회가 개최됐습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 등 기독교적 사회 문제를 비롯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2030년에 2억 4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매년 10%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선교사 파송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전 세계 기독교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부디 북한의 지하교회는 물론 박해받는 땅 곳곳에 전하지길 기도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교계 곳곳에 다양한 기도회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도 위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제인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를 생각하면서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습니다. 호국의 달 제66주년 6.25를 맞아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인 6.25를 상기할 뿐 아니라 동성애와 이슬람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번째 미스바 기도 대성회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최복규 증경총회장은 6.25 당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반석에 기초한 개인과 교회,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세워준다 하게 되면요, 그 나라, 그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웅장하고 초강대국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나라는 망한다. 기도회를 준비한 예장 대신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회를 개최해 감사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동성애와 이슬람의 확산 등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고 대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밖에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 민족이 기도하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민족의 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서는 개회 예배에 이어 동성애 결혼 합법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이슬람 포교 및 할랄 식품단지 건립 반대 등에 대한 주제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총회 임원부터 성도와 신학생까지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기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미스바 기도 대성회가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도 부쩍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많기로 유명한 안산의 한 교회에 선교 대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성배 교수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만 명,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 명이 있습니다. 공식적 통계 이외에는 더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리교 선교부는 세미나를 열어 웨슬리 정신을 바탕으로 이주민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선교하는 것은 직접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날 주제 강연에 나선 장성배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는 거룩함과 믿음을 양축으로 삼던 웨슬리 교수의 삶을 설명하며 방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불타올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Catch on fire. 당신이 먼저 불타올라라. With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면 and people will come.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For miles to watch you burn. 저 멀리서부터 네가 타는 것을 보러 올 거다. 장 교수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운동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천 방안으로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친구 만들기 원하고 한국말 배우기를 원하는데 저희 신학생들 또 우리 교회 청년부원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 너랑 친구 되기 원해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접촉해 올 거예요. 감리교 선교부는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문화 선교의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본부가 각 기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지원에 대한 내용과 협력 내용을 함께 연구하고 최대한 우리 감리교 본부가 그 다문화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기관들을 돕고. 주제 강연 이후에는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탈북민을 주제로 각각 참가자들을 나누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DDM 미즈존 이광호 회장이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한세대학교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이광호 회장 가족과 한세대학교 김성애 총장,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조연평 장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광호 회장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교회와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베데스다 대학교 이사장이기도 한 김성애 총장은 이 회장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다며 더욱 발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광호 회장은 기능성 속옷 전문회사 미즈존을 설립하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내외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지난 22일 산정연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정민 이사장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인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음 광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를 비롯해 지하철역, 대형마트, 일간지 전면 광고 등과 함께 전국 600여 개 미자립 교회 등을 대상으로 전도지 무상 지원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전 세계 6대주 주요 도시에서 광고 선교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뉴욕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방콕과 시드니, 상파울루, 케이프타운, 런던 등의 복음 광고를 게시하는 프로젝트로 각 도시별로 2달씩 1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6년 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여했는데요. 특별히 가장 먼 곳에서 참여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한국 광장을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의강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의광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광장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네, 에티오피아 한국 광장은 참전 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파병 당시에 군인들이 집결하여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의 파병사를 들었던 바로 그 존 메다 광장 주변에 한국 광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요. 넓은 광장은 아니고 교차로 중심에 기념탑을 세우고 그 주변에 십자로 길을 내고 나머지 공간에는 잔디를 심어서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한국 사람들은 서클이나 로타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 광장이 조성된 그곳이 바로 에티오피아 군인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파병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참전 용사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장소에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친선 광장을 설립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기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그동안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협력과 동반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웠고 현재는 에티오피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여한 것보다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 12년을 맞은 명성기독병원, 현지에서는 코리아 호스피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명성기독병원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좋은 병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나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의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또 농촌과 오지에서 시행하는 이동 진료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면 6.25 66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도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한국광장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는 6.25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광장도 아마 잘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와 한국과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적인 교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교회는 한국 교회와의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광장 조성을 통하여 두 나라가 동반자로 더욱 발전하기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도 서로 협력하여서 이 땅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법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7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때인데요. 예. 이번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새로 나왔다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네. 이제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가 네. 범죄에 이 악용이 되는 등 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네네. 개인정보를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된 네네. 그런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었고 네네. 금년 3월에는 또 네.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회 본회의에서요. 그 개정안 통과된 개정안에 네네. 의하면 결국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그 처벌, 네네. 제재 수준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네네. 위해서 법정 그 손해배상 제도와 네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네네. 피해자의 구제에 더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 개인을 어떤 보호하는 이 법규가 만들 정도로 보면 이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이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 그러면 네. 쉽게 얘기해서 주소가 있다면 네. 그 주소의 가치가 몇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주소 한 줄이잖아요. 네네. 그 한 줄의 가치는 280억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상금이 5천만 달러였으니까. 네. 그 개인정보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들 거기는 이제 범죄자여서 이제 현상금이 붙은 거지만 네네. 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개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 네네. 이제 보이스피싱의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쉬워요. 네. 전화가 옵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에 뭐 엄수사관인데 네네. 뭐 이러면서 당신 이름이 누구죠? 그럼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아들이 누가 있는데 지금 아들이 큰 사고를 저질러서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좀 당황하지 그러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정보가 누출됐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왜 1990년대만 해도 이제 개인 홈페이지 만들 때는 거기다 스스로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뭐 이런 거 다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별로 중시 안 네네.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중시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개인 정보에 의한 가치도 굉장히 커졌죠. 네네.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 SNS 시대에는 네네. 개인 정보가 범죄의 피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범죄의 소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 개인 정보를 많이 요구하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보다는 이제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네네네. 사실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침해가 심해지는 것인데 네.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주민등록번호를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도 있답니다. 네. 그럴 정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누출로 인한 피해가 큰 게 이 개인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인터넷이 잘 설치된 우리나라와 같은 세상에서는 바로 들어가서 네네. 그 보통 사람의 이름이나 네. 주민등록번호만 안다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2-3시간이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다 네. 이 전문가들은 그걸 다 뽑아낸답니다. 네. 그리고 해킹을 해가지고 네. 더 많은 금융 정보도 빼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개인 정보의 보호법이 필요할 정도로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 네네. 유출에 대한 침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 이미 어떤 교회에 있는 교단에서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활용을 할 때 본인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교단은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교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앨범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네네. 뭐 어떤 뭐 모임, 친목 네네. 모임에서도 이제 뭐 회람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수첩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첩에 사진도 넣지만 네. 그 옆에다 주소, 이름,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막 이랬었는데 네네. 사실 그런 모든 것은 본인이 동의해야만 거기다가 쓸 수 있고 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개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수첩도 다 네네. 동의를 하니까 거기다 넣는 거지만 네네. 요새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넣지만 네네. 이제 뭐 생년월일 같은 건 들어가니까 네.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는 이제 넣은 셈이죠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수첩도 반드시 그런 걸 작성할 때는 네네. 결국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또 동의를 또 받고 합니다 지금은. 네네. 근데 동의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외부에 유출하라고 까지 동의한 건 아니니까 교회 내에서 쓸 수 교회 있도록. 내에서만 쓸 네네. 수 있도록 서로가 좀 자제를 하고 네네. 또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게 악용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정보를 상대가 알게 되면 네네. 범죄에 악용되기가 아주 쉬워요. 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제 보이스피싱이고 네네. 또 그 이외에도 네네. 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금융거래 계좌 내역에 대해서 해킹을 네.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정보를 갖고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핸드폰을 만들어요. 네. 그 핸드폰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외 전화를 뭐 마음대로 또 쓸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아니면 또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이 범죄에 도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걸로 강화한 거 아닙니까?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건 뭐냐면 네. 이 개인정보의 유출, 그러니까 네네. 어느 뭐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해킹당해서든지 어쨌든 유출됐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잘 보관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까 네네. 유출당한 사람이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를 증명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내 손해가 한 100만 원이 났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손해액만큼만 청구하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손해배상 액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이 통신사나 이런 기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고객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네. 네가 형사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상을 플러스해서 더해서 배상해줘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배상이 100만 원이면 네네. 징벌적으로 한 300 더 합해서 네네. 400을 주라는 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오면 네네. 피해 배상액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그럴 되겠습니다. 수도 있어요. 어떨 네.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집단 소송이 되면 네네.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도 도입이 됐어요. 네.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피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 액수를 입증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입증하는 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근데 입증을 못하면 못 받아요. 네네. 피해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했어요. 300만 원까지는 네네. 손해배상 입증 없어도 배상해 줘라.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300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청구하기가 쉬워진 것이죠. 네. 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유출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했던 법정 네.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니까 네네. 이 법정 손해배상 제도로 소송을 해서 청구해서 네네.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출되기 전에는 이제 예방되는 게 우선 중요한데 네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비번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아. 뭐 3개월이라든지 뭐 6개월 네네. 이걸 잘 변경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나중에 네네. 뭐 기억이 안 나고 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비번을 하여튼 어디다 잘 적어서 네. 근데 이제 남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뭐 자기의 뭐 생일이라든지 네. 뭐 집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죠.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건 개인 정보에 의해서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 말고 본인이 알 수 없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번호로 수시로 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상당히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네네. 일단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네. 이런 것도 다 또 변경시켜 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네네. 개인 정보가 좀 잘 유출되는 사이트다 그러면 그런 사이트에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의심되면 네, 의심되면 네.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스스로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 참 그렇죠.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변호사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관리는 자기가 철저히 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제사회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들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면 전환의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